에미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아버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니? 나는 내가 바빠서 못 오는 건가 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없는 거구나 싶다.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잖아요. 아이 학원에 남편 일도 챙기고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님 간호에 매달리라고요? 그건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하다고? 붙어서 병 간호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비추라고 하는 것도 너무한 거니? 같이 살아온 세월이 몇 해인데 그저 형식적으로라도 병문안 한번 올 수 없는 거니? 저도 병문안 갈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따뜻했던 분도 아니고 제가 굳이 그 역할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솔직히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의무감에 움직이는 느낌이 더 컸어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니? 아버지 칠순에도, 제사에도, 생일에도, 명절에도 모두 핑계대고 빠졌지? 근데 뒤에선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SNS엔 멀쩡히 올리고,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모른 척했어. 혹시라도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설까봐. 그런 내가 바보였구나. 어머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진심이셨겠지만 저는 시댁은 남이지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 혼자 바보처럼 허수아비처럼 웃으면서 며느리 노릇 받아준 거였구나. 명절마다 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 챙기고 김치 담그면 택배로 보낸 게 그게 내 진심이었어. 근데 너는 그걸 불편함이라 했구나.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매번 시댁에서만 기대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친정에서도 서운해하고 저도 제 중심 잡고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지 딸은 아니잖아요. 그래. 딸은 아니지. 그럼 나는 왜 너를 딸처럼 대하려 했을까? 왜 너에게 진심을 줬을까?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결국 넌 나한테 남이었고 나는 그 남에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가가려 했던 거고. 웃기지 않니? 네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 그거 참 부럽다. 그 말을 하고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 한 통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75세 최영자입니다. 어느덧 70이 넘었네요. 젊었을 땐 시장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떡볶이, 튀김순대에 라면까지 매일같이 팔았죠.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했지만 그래도 자식 셋이 아무 탈 없이 자라줘서 그게 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살면서 별의별 사람 다 겪어봤지만 가족만큼은 마음 주고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특히 아들 둘 결혼시키고 나선 며느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웃으며 늙어갈 줄 알았죠. 근데 인생이란 게 꼭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한쪽은 나를 엄마처럼 챙기고 진심을 다해줘도 다른 한쪽은 끝내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걸 경험했네요. 그게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지더군요. 저도 이젠 미련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양천구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어릴 적 그 동네는 논밭이 훨씬 많았죠. 아파트 단지가 빽빽이 들어선 요즘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있는 자리가 예전엔 전부 논이었어요. 여름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리고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논바닥 위로 찬 바람이 쌩하니 불어왔던 그런 시골 같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남매 셋이 자랐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 있었고 저는 막내딸이었어요. 가장의 빈자리는 늘 우리 가족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분이었어요.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죠.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아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면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우리 삼남매의 미래를 쓰셨죠. 딸이든 아들이든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당시엔 여자아이들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집이 많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 눈빛에는 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라도 배워야 사람 대접받는다. 가게나 하다가 끝내지 말고 손에 뭐라도 쥐고 살아라. 그 말 그대로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무렵 은행 경리로 취직했어요. 당시 여자가 은행에 취직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주변에서는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아 어머니 손에 드릴 때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를 보며 작은 어깨로 세상 다 이룬 듯 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이 제게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24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웃음 예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먼저 다가와줬죠. 늘 수줍고 내성적이던 저에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는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커피를 건네고 퇴근 후에는 집까지 바래다 주며 저를 특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말씨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토록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그의 굳은 의지를 믿고 응원해 주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조금 바빠지기 시작한 게 제 삶의 평화로웠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남편이 벌여놓은 사업의 규모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모든 것을 맡겼을 뿐이죠. 몇 번 부도를 맞고 결국은 집에 손님 하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역시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셋이 잠든 모습을 보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말없이 시장에 따라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나 대신 당신이 나서줘. 아이들 굶기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하면 돼.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한 게 분식집이었어요. 집 근처 중학교 앞 시장통에 작은 가게를 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시간에 삼삼오오 몰려와 떡볶이를 시키고 김치전 냄새에 이끌려 들어오는 손님들로 가게는 늘 북적였습니다. 학생들 웃음소리 들으며 떡볶이 볶고 김치전 부쳐가며 세월을 보냈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서 있었고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트고 여름엔 땀이 뚝뚝 떨어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애들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 떡볶이 먹고 힘내서 공부하겠지. 우리 애들이 이 돈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곧 저의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자식들 셋,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 모두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리고 저의 노력 덕분에 서울 시내대학 나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은행에서 일하다 지금은 기업 재무팀 차장으로 있고 작은아들은 교직에 있고요. 막내딸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삶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억척같이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이들을 늘 평등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하나 더 아낀 적도 덜 챙긴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큰아들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거나 작은 딸에게 더 많은 용돈을 준 적도 없었죠. 그저 세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들 결혼했을 때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참 예의 바르다고 느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했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죠.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참 반듯한 아이를 만났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뒤로도 가까워지질 않더라고요. 뭔가 일정한 거리, 벽 같은 게 느껴졌달까?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며느리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만 잡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이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면 그게 전해지기 마련인데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도 그 애는 제 손끝까지도 닿지 않으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큰 며느리에게 더 많이 말을 걸고 더 많이 웃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힘들지는 않니? 부족한 건 없는지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물었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닿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잘 통했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김장할 땐 손 시려울까봐 제 장갑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게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작은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어머님 그거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덧붙여주곤 했죠. 저는 그 작은 배려가 참 고맙더라고요. 작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손을 잡을 때도 손은 망설임 없이 제 손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 온기는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큰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지겠지. 며느리도 낯을 가릴 수 있으니까 이해하려 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지. 서서히 알아가면 가까워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며느리랑 잘 지내봐라.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 하고 일러두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며느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작은 며느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한쪽은 점점 느슨해지고 다른 한쪽은 더욱 단단하게 묶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큰 며느리는 더욱 벽을 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제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결국 마음으로 엮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많이 다가갔고 정성도 다했어요. 큰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 보내고 생일 때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혹시나 불편할까봐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제하고 큰 며느리가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는 만큼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제 진심이 큰 며느리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허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 집 근처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얻어 살고 있어요. 분식집은 이제 그만두고 몇 년 전부터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 둘이 학교 끝나면 가끔 들러서 라면 끓여달라 그러고 그럴 땐 제가 할머니라는 게 참 뿌듯하게 느껴지죠. 작은 아들 부부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줍니다. 가끔 손주들이 할머니 라면은 할머니가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작은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평온하냐고요? 네, 겉으론 평온합니다. 햇볕 잘 드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깔깔거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일상. 누구에게나 부러울 만한 노년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차가운 돌 하나가 놓인 것처럼 씁쓸함이 남아 있어요. 그 돌은 바로 큰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벽. 그 벽은 제 마음속에 차가운 돌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칠순을 맞이했을 때가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화목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인꼬 부부다라는 말을 듣곤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백두산을 꼭 한번 가보자고 오래전부터 말했었죠. 그 푸른 천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김치전에 쓰던 투박한 손으로 지도책을 펼쳐 백두산의 지형을 익히고
인터넷으로 후기를 찾아보며 설렘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람이 70을 넘기면 갈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자식들과 함께 백두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에게 그리고 온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는 성대하게 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바로 이 가족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여행은 처음이었어요.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딸내 가족까지 모두 일정 맞춰서 3박 4일간 떠나기로 한 거죠. 평소 바쁜 자식들이라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날짜를 변경하고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가며 겨우 확정된 날짜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물론 숙소며 현지 교통편까지 미리 예약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혼자 밤새워 명단 정리하고 여행 중 먹을 반찬까지 미리 준비해뒀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장거리 여행에 지치지 않도록 영양 간식까지 챙겼습니다. 김치볶음, 멸치볶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까지. 캐리어 한가득 반찬을 싸는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 일주 전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제가 그 시기엔 못 갈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해했어요. 아픈 부모를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걱정부터 했죠. 그래 어쩌겠니. 친정아버님 많이 아프시대니 도와드릴 건 없고 진심으로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염려했습니다. 혹시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줄까? 라고까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저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큰며느리의 불참을 받아들였어요. 남편도 그냥 고개 끄덕이며 말했죠. 그 애도 사정이 있으니 다음에 시간 맞으면 따로 다녀오자고 하면 되지 뭐. 남편도 저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죠. 우리는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며 불참을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여행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혼자 나왔습니다. 뭔가 표정이 묘했어요. 어색한 미소를 띠며 애가 친정에 가 있어서요. 아버지 생신엔 따로 챙길게요 하더군요. 저는 그저 며느리도 힘들겠지. 요즘 시대엔 시댁보다 친정 우선이지 하며 넘겼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굳이 며느리를 붙잡고 따져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에 도착해 우리는 천지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푸른 천지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아이들과 남편의 웃음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한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랑 오니까 참 좋다. 내 생에 이런 날도 있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은 여행을 다녀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막내딸이 사진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SNS에 올라온 큰며느리의 계정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죠. 사진 속 큰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친정 식구들과 함께 동남아의 한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푸른 바다와 수영장이 보였고 해시태그엔 부모님과 함께 힐링 여행, 행복 가득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SNS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백두산 여행을 핑계로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것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백두산 여행을 준비했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남편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큰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을 다물고 한참을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음이 다르구먼.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 말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마저도 큰 며느리의 마음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마음이 얼어붙더라고요.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퍼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일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했고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그런 거짓말은 너무해. 아버지 칠순인데 그걸 핑계 삼아서 여행을 안 오고 친정이랑 따로 갔다는 게 말이 돼? 아이들의 분노는 제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뭘 말해도 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론 큰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내가 뭘 놓친 건 아닌지, 내 탓은 없는지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무리 되짚어봐도 큰 며느리에게 저는 그냥 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결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이 처음으로 멀어지기 시작한 게. 큰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조용히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도 이해하셔야죠.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어요. 아니, 우리가 뭘 이해해야 해? 우리가 왜 당연히 이해하는 쪽이어야 해?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그럼 자식의 도리는? 그건 없나?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화목한 가족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깨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큰 며느리 얼굴을 봐도 예전처럼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차가운 벽 하나가 생겼죠. 그 벽은 며느리와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건네는 것도, 먼저 뭔가를 챙겨주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억지로 하는 행동은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벽을 알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형식적인 시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제 마음의 변화를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 눈치챘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행은 우리 가족 사진첩 속 가장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
가장 서운했던 추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칠순 여행은 제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과 함께 찾아온 쓰디쓴 현실이었습니다. 백두산 여행 이후 제 생활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차 커져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깊은 실망감으로 그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체념으로 변해갔어요. 백두산 여행은 분명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난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저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천지의 웅장함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백두산 정상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은 분명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후 큰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저만 상처받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애가 먼저 다가와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할까 싶어서요.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저의 기대는 또다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시 명절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욱 고립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처럼요. 그해 가을,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 불러 조촐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리고 케이크 하나 놓고 다 함께 웃고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전날부터 와서 능숙하게 반찬을 나르고 막내딸은 꽃다발을 들고 와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풍경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이번에도 전화 한 통으로 불참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제가 치과 수술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기기 싫었습니다. 이미 백두산 여행 이후 쌓인 서운함과 의문이 가득했기에 이번 불참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몸이 아파서 오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애가 병원 간다잖아. 몸 아픈 게 먼저지.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미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큰 며느리의 불성실함이나 무관심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막내딸이 보여준 SNS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고급 스테이크 집에서 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부부오붓한 저녁, 육즙 가득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덧붙여진 그 사진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탓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그 애가 나를 원래부터 싫어했던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치과 수술은 핑계였고 단지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불신과 실망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매년 명절은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집,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자식들의 웃음소리. 저는 명절이면 언제나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그의 설날은 여느 해와 달랐습니다. 명절 전날 큰 며느리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그냥 친정 먼저 다녀오고 연휴 지나고 인사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이제는 당황도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으니까요. 큰 며느리의 불참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형, 그건 아니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는 명절에 인사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불편해. 작은 아들의 말은 저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을 그가 대신 해주었죠. 그러자 큰아들은 툭툭 말을 자르며 큰 며느리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네 형수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 며느리 입장도 좀 이해해줘. 명절 되면 늘 긴장하잖아. 큰아들의 변명은 오히려 저를 더 실망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내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일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저의 입장이나 다른 가족들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했어요. 결국 설날 당일 큰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죠. 명절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큰아들과 크게 싸운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건 일부러다. 오고 싶지 않은 걸 이유 붙여서 안 오는 거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결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매년 그랬듯이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김장은 제가 주도해서 하고 며느리들과 딸이 함께 도왔어요. 가족 모두가 모여 김치를 담그는 것은 우리 집의 오랜 전통이자 행복한 행사였습니다. 새벽부터 김치 속 재료를 다듬는 손길, 배추를 절이는 분주함, 그리고 양념을 버무리며 오가는 웃음소리. 김장하는 내내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새벽부터 와서 무말랭이를 손질하고 배추를 절이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막내딸은 양념을 다듬으면서 계속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피로를 덜어주었어요. 엄마 힘들지? 내가 주물러줄게. 딸의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이번에도 전화 한 통으로 김장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엔 일이 너무 바빠서요. 김장 담그시면 택배로 좀 보내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사온 배추며 고춧가루며 젓갈까지 결국 나눠 가질 사람인데 그저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는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노력과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김치를 공짜로 만들어 보내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김치를 5통으로 나눠 택배를 보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김장 재료비를 따로 입금했고 막내딸은 김치와 함께 따뜻한 손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택배비며 뭐며 나중에라도 묻지도 않았어요. 큰 며느리의 무관심은 제가 느끼는 감정의 온도를 더욱 낮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의 태도에서 받을 자격은 있지만 줄 의무는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읽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손에 물이 가시지 않은 채로 혼자 소주 한 병을 따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손보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어머님은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로.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억지로 참고 애써 괜찮은 척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로 차가워진 건 이젠 기대도 원망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차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일 수밖에 없는 걸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이 되기 힘든 사이인가? 그런 생각이 제 속에서 자꾸만 자라났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말없이 고생하고 큰 며느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세상엔 다 똑같은 며느리가 아닌데 왜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을까요? 저의 미련과 착각이 저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큰 며느리에게는 연락도 줄었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쪽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더군요. 가끔은 이 모든 상황이 제가 만든 결과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바라는 게 많았던 건 아닐까? 그냥 적당히 거리두고 그저 사돈의 여식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이런 마음고생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말, 그건 다정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심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노력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저의 지난 시간들은 결국 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닫게 해준 쓰디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최소한의 도리만을 다할 뿐입니다. 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과연 이 관계는 영원히 이렇게 겉돌기만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작은 변화의 바람이라도 불어올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때 백두산에서 돌아온 직후 큰 며느리에게 직접 솔직하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니? 라고요. 혹은 남편의 생일날 큰 며느리의 변명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말 병원 가는 거 맞니? 라고 한 번 더 물었더라면요. 어쩌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드리운 먹구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밥맛 없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챙겨줬지만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 모든 세상을 무너뜨렸죠.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는 하겠지만 예우는 장담 못합니다. 체력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저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온 세월이 벌써 50년인데 이제 와서 저 혼자 살아가라고요?
그 질문은 메아리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치료실을 들락날락하며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남편의 몸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었고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여 날랐습니다. 미음, 흰죽, 야채죽 혹시라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정성껏 끓인 죽 한 그릇이 남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에는 병원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시도 깊이 잠들 수 없었죠. D-ing, D-ing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링거 알림음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깨어나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에서 저는 점차 멀어져가는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은 마치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바로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자주 병원에 와서 제 교대자가 되어 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어머님도 좀 쉬셔야죠.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대신해주는 그 몇 시간이 제게는 숨 쉴 틈이었습니다. 잠시 병원을 벗어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저에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남편에게도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로 위로해 주었죠. 작은 며느리의 존재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는 6개월 동안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무심함은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생사의 기로에 선 시아버지를 찾아와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이 요즘 바빠서 못 간다고 변명하기에 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주면 아버지가 힘이 날 거다.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애원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큰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택배가 왔습니다. 과일 한 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을 닦다 말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멀었구나. 우린 가족이 아닌 거였구나. 가슴속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일 상자 하나가 저희 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그 속에 담긴 것은 과일이 아니라 큰 며느리의 차가운 무관심과 저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참지 못하고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아버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니? 나는 내가 바빠서 못 오는 건가 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없는 거구나 싶다. 전화를 받은 큰 며느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투 하나 안 바뀐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잖아요. 아이 학원에 남편 일도 챙기고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님 간호에 매달리라고요?
그건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하다고. 붙어서 병 간호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비추라고 하는 것도 너무한 거니? 같이 살아온 세월이 몇 해인데 그저 형식적으로라도 병문안 한번 올 수 없는 거니? 저도 병문안 갈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따뜻했던 분도 아니고 제가 굳이 그 역할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솔직히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의무감에 움직이는 느낌이 더 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니? 아버지 칠순에도 제사에도 생일에도 명절에도 모두 핑계대고 빠졌지. 근데 뒤에선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SNS엔 멀쩡히 올리고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모른 척했어. 혹시라도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설까봐. 그런 내가 바보였구나.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진심이셨겠지만 저는 시댁은 남이지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그 애가 시댁은 남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 혼자 바보처럼 허수아비처럼 웃으면서 며느리 노릇 받아준 거였구나. 명절마다 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 챙기고 김치 담그면 택배로 보낸 게 그게 내 진심이었어. 근데 너는 그걸 불편함이라 했구나.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매번 시댁에서만 기대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친정에서도 서운해하고 저도 제 중심 잡고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집 딸은 아니잖아요. 그래, 딸은 아니지. 그럼 나는 왜 너를 딸처럼 대하려 했을까? 왜 너에게 진심을 줬을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결국 넌 나한테 남이었고 나는 그 남에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가가려 했던 거고. 웃기지 않니? 네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 그거 참 부럽다. 그 말을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 한 통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7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지만 그 끝은 제게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 며느리는 상주처럼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제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며 모든 것을 보살폈습니다. 막내딸은 저를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실 줄 몰랐어. 딸의 울음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큰 며느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 인사만 하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형식적인 몇 마디가 다였고요. 장례식 내내 그녀의 모습은 마치 남의 집 잔치에 온 손님 같았습니다.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는 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남편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별의 슬픔조차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제 때 작은 며느리는 새벽부터 와서 제사상을 차리고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하는 뒷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효심을 보았습니다. 막내딸도 아버지가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며 계속 울더군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갈비찜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또 불참입니다. 친정 쪽 결혼식이 있다면서요. 남편의 사무제보다 친정 결혼식이 더 중요했던 큰 며느리 선택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큰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9제 때도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더군요.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듯 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보낸 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며칠 있다가 아버지 유산 관련해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좀 하면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자식 셋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제게 말해놨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땐 마음 다한 자식에게 줄 수 있게 당신이 정해. 남편은 제가 가장 고통받았을 때 제게 모든 것을 위임하며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진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심을 주고받은 사람만이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식 셋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막내딸. 우리 가족이란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막내딸은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놓은 과일 접시 위로 눈길을 주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유산 얘기를 하자고 부른 거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지. 내가 결정하라고. 근데 쉽지 않더라. 그래서 솔직히 며칠을 고민했다. 작은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딸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형식적인 자격 말고 내 마음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전 재산을 나눌 생각이다. 법적으로는 너희 셋 다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어. 필요하면 법정 가도 좋아. 그만큼 내 결정은 확고하다. 그 말을 듣자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작은아들은 조용히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우린 어떤 결정을 하시든 따를게요. 그건 엄마 몫이니까. 막내딸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때 침묵하던 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솔직히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유산은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적인 감정으로 갈라놓으면 가족 간에 더 큰 오해만 생겨요. 자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공평? 그래, 공평이라는 게 뭔지 나는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 자, 그럼 내가 묻자. 네가 시아버지 칠순에 뭐 했니? 제사엔 왜 안 왔고 병원엔 왜 단 한 번도 안 왔는지 내가 다 묻고 싶다.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가면 오히려 더 민폐일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늘 불편했겠지.
그게 네 마음이었겠지. 근데 나는 네가 내 딸처럼 여겨질 날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기다렸어. 손수 반찬 챙기고 김치 담가서 보내고 너 좋아한다는 나물 하나 더 무치면서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는 가족이 아니었더라. 그걸 이제야 알았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그 모든 순간 옆에서 봤지. 근데 한 번이라도 엄마,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런 말 한 적 있니? 큰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리해 놓은 자산 내역이었습니다. 이 집,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던 아파트야. 이 집은 작은 아들에게 줄 거야. 아버지 병원 오고 간병 함께 했던 그 정성. 그게 전부다. 작은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작은 며느리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받을 자격 있다. 그리고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보험금은 너에게 줄 거야. 내 곁에 가장 오래 있었고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지켜줬으니까. 큰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죠.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어머님 감정이 지금 격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 후회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가장 후회한 건 진심 없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줬던 거야. 그걸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다. 나는 지금 후회하지 않아. 이 결정이 내 삶의 마지막 정리야. 얘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침묵이 길었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사람이 받았던 사랑대로 돌려주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에게는 결국 소액의 보험금 하나만 남겨줬습니다. 예금도 부동산도 유산 목록 어디에도 그 아이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자식이니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야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행동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무관심이 쌓였어요. 큰 며느리의 차가움은 이해하려 했지만 그 옆에 있었던 큰아들조차 단 한 번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편을 들었죠. 애들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들마저도 내 진심에 답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결국 나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식이 맞기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고, 그래서 소액의 보험금 하나만 남겨줬습니다. 차마 이름을 완전히 지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복수였냐고요? 아니요, 복수하려 한 건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나눠주고 그런 거 이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진심을 줬던 사람들, 내가 받은 따뜻한 말과 손길, 그걸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심 없는 관계에 더 이상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내 남은 생 억지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이 기억하는 손들을 조용히 붙잡아주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 양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손주 등하원 시켜주는 날도 있고 가끔 놀러 오면 라면 하나 끓여주고 과일 깎아주고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죠. 막내딸은 주말마다 들릅니다.
시장 같이 가자고 손 잡아 끌기도 하고 새로 배운 요리 하나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 아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큰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요?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나만 마음 줬던 거였고, 혼자 애썼던 거였고, 그걸 이제는 그냥 지나간 바람처럼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원망도 안 합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늦게서야 배우게 된 부모 노릇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랑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다 줄 수 있어도 받는 사람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만큼 했고 정성 다해 품었고 그만큼 받은 사랑엔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남은 생은 기대보단 나눔으로 채우고 싶어요. 작은 며느리에게 막내딸에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